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무본론 3편을 강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중경서 독법에 관한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이 글은 그 한의학하고 직접 관계도 없고 제가 오래전에 그냥 요 글과 요 앞에 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뭐 시간 날 때 한번 써놨던 글을 이제 마무리할 때 갖다가 편집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여기는 거실이 무본. 혹인이 저한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예로부터 중경서를 우리 한의학의 논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우리 한의사들한테 논어 읽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뭐 의학 공부하러 왔지 철학 공부하러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대다수죠. 그것은 저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또한 논어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 공자를 어떻게 보면은 봉건주의 잔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뭐라 그럴까 규정해 놨기 때문에 뭐 구태여 제가 뭐 아니다 뭐 기다 뭐 이런 거를 뭐 여기서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일본 고방가와 일부 청대의 상한논가들이 왜 중경서를 논어라고 규정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청대 의사들은 조금 이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 고방가들도 이렇게 극도로,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지성의 최고의 사람은 공자라고 예를 들어서 지칭했을 때 우리 한의학에서 최고의 지성적인 글을 상한론이라고 또는 중경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 공자는 실증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증주의. 실증주의를 떠나서 논어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역사가 흘러오면서 수천 년 동안 공자와 논어를 비판하는 경우는 많아도 노자를 비판한 경우는 극히 적어요. 왜 그러겠어요? 공자는 그 시대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근거 위에서 쓴 반면에 노자라고 하는 그 책은,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은 다분히 관념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책임을 질지 않는다. 쉽게 말해 요즘 말하는 정신승리죠. 그야말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노자는. 그러나 논어는 책임을, 어떠한 시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책이다. 그래서 비판받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중경서의 대의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근본에 힘을 썼다. 이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중경서가, 제가 그나마 중경서를 그의 중경에 관한 글을 쓰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중경을 우리가 재조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실이 무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옛 지식인들이 주장하던 바고 배우던 바다. 이것을 떠나서 공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경서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증이에요. 두통, 오한, 이런 거 다 실증이잖아요. 구갈, 서모, 대변이 뭐 변비가 있다든가 소변 불리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실증의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쉬운 거는 뭐냐? 실증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실증이 아닌 가상적인 논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한의학이 어려운 것은 중기로 넘어오면서 금원 4대가로 넘어오면서 급격하게 논리적인 의학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실증이라 그러면은 배우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한의학에 대한 학문은
불과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왜? 실증을 표방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실사로 쓰여진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쉽기 때문에 명백해서 사람 누구나 알기 쉽다. 그리고 중경의 처방은 제가 누처럼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에 간단하다. 왜 간단하냐?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원 밖에서 얻은 것이라면, 밖에서 얻은 것이라면 반대로 번잡해진 거죠. 그래서 후세의 학문은 어렵고 번잡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미로 속에 빠져서 한의학은 어렵다, 신비하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간략하기 때문에 요약되고 사람이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쉽게 따라간다. 쉽게 한다. 요 말은 주자가 주역의 개사에서 이간의 그 장에서 설명한 것을 제가 요거는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쉽기 때문에 명백하고 사람 누구나 쉽게 알고, 요약되어서 사람 누구나 따르기 쉽다. 쉽게 알지 못하고 쉽게 따를 수 없는 것은 올바른 학문이 아니라는 뜻이죠. 의학의 기준인 중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거실 무본, 쉽고 간단하고 쉽고 따라가기 쉽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는 뭐겠어요? 어렵고 번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 의사들은 근본에 힘썼는 반면에 근본 이후의 사람들은 많이 알려고 하는데 힘을 써요. 아주 복잡.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인은 무본이죠. 무본이면 그러니까 본립이 도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왜 무본하느냐? 본이 쓰면 가지는 저절로 번창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일찍이 들었지만 뿌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가지가 번창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이건 자연의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무본하면은 저절로 번창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근데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죠. 자꾸만 현혹된단 말이에요. 번잡하고 어려운데 현혹돼요. 중경 처방에 비교해서 후세방을 고찰해 보면은 번잡함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후세방은 번잡하다는 거예요. 번잡 기술은 옛 고이들이 미워하던 반이 왜 미워했느냐? 왜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힘은 많이 들어가면 얻는 공은 적냐?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도 번잡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번잡한 것을 익히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공공해지는 것을 왜 하겠느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후세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근본을 세워가지고 근본에서 눈을 어느 정도 뜨게 되면 이 번잡한 것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배척하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예. 비단 우리 학문만 한의학의 학술만 이와 같은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문장의 기술도 또한 이와 같다.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후세의 당송팔대 가문이라든가 또는 명청 대가들의 글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 오경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문장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문장은 군자의 말례. 이제 나쁘게 말한 거예요. 말례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개념은 송대의 그 명도 선생이 군자들이 수양은 안 하고 돈은 안 닦고 문장만 가지고 공부하는 걸 가지고 완물 상지라고 그랬어요. 완물. 물을 즐김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뜻이 상실된다. 원래 완물 상지는 서전에 나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나쁘게 말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도학과 문학으로 나눔을 해서 문학을 아주 천식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오경도 시서의 춘추. 이것도 알고 보면 문이다. 이게 문학이에요. 잠깐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문학이다 그러면 현대의 관점에서 시나 소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필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학이지만 오경도 문학이고 논어맹자도 문학이고 사서, 역사책, 제가서도 알고 보면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자집, 요 경사자집은 요것은 책에 대한 편지에 분류인데 요것은 진나라 때 위진시대 수나라 그 전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비로소 도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책을 모두 분류하자 그러면 경사자집 결국에 뭐냐? 문이다. 문은 뭐냐? 자, 요거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니까 문이 뭐냐? 도를 관통하는 또는 실는 도를 실어주는 그릇이다. 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글로써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이유로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항상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그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으니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글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도가 아니하면은 글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글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의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 그럼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도 중요하고 자기의 사고방식, 생각도 중요하다. 이거는 일종의 테크닉이라 하더라도 테크닉도 익혀야 돼요. 이거는 아이디어죠. 도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글을 쓰는 테크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아이디어가 100% 발휘를 못해요. 100점짜리가 그냥 20점, 30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도 어렵지만 물론 아이디어도 아무리 좋아도 글을 쓰는 테크닉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자가 이래. 원래는 이거는 제가 또 사람들한테 약간 빌미를 제공해서 한자라고 그랬는데 문자라고 보내요. 문자가 있은 이후로 논어와 비슷한 책은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거는 다분히 육아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공자는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논어에 나와요.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이 이렇게 툭 던져놓은 이렇듯이 던져놓은 성인으로서 굉장히 다재다능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가지론, 알 수가 없는 거.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음이 무엇인지 공자 제자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생도 모르는데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언지 사리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적인 것은 공자는 일찍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도덕 성명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공자 같은 사람들은 공자의 문은 내가 글을 써야겠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기다리지 아니해서도 이와 같은 천지의 기상이 밝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 명도 같은 분은 송대의 그 대철학자죠. 논어를 보면서 공자의 글에는 글의 기후 속에는 천지의 기상이 있다. 대단한 거죠. 예, 이 정도 볼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공자가 글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요한 건 공자는 평생에 가서 자기가 글을 남기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구술회가 듣고서 그걸 썼다는 거죠. 도덕이 마음에 가득 참에 문장이 저절로 드러난 거다. 예.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나오는데 유덕자, 덕을 갖추면은 문을 갖춘다는 거예요. 공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토사유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로 내뱉은 게 전부 다 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경이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맹자만 해도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글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글 공부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안 되거든요. 말처럼. 공자가 돌아가신 뒤로 정국과 지난시대의 제가지문들이 오경의 그와 같은 것을 따르지 못했다. 이 불경은 불선하고 순이라고 하는 거는 술을 담글 때 맑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 가운데는 자기가 도를 어느 정도 터득한 거를 욕도한 바를 기술함에 그 글이 폐연자사라고 하는 거는 폐연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쭉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뜻은 아니에요. 원래는 약간 방자스러운 거예요. 방자스럽다. 나름대로 글을 터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탐내괴기에 아주 뛰어났지만 약간 기이한 거예요. 여기서 또 괴이하고 권력했다. 뭔가 오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거칠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사마천의 사기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암 우리나라 그 숙종 시대의 그 김창엽 선생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 나왔을 때 그 김상현 있었죠? 김상원. 그분의 그 손자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형제들, 부모서부터 형제들이 전부 다 그 당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 거의 명문 집안인데 멸문지적 당했던 사람이서 이분은 정치에 나가질 않았어요. 글에 언양 능했던 분이니까 어떤 사람은 도를 얻지 못하고 오경을 본받고자 했으나 그분은 표의극삽이라고 표절을 하고 글들이 아주 그냥 거칠고 이렇게 조잡하고 간심 hil고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어렵고 깊고 hil고 구부러졌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 이 글은 어디서 나온 글이냐면은 농암 선생이 그 한나라 때 양자운의 그 글을 읽고서 쓴 거예요. 그 법원에 대해서 평론한 거예요. 양자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양자운이 이와 같은 사람에 속한다. 그런데 한문공은 반면에 그 한퇴지가 순자의 글을 읽고 요 독순자라고 하는 그 글이 있어요. 순자를 읽고 해서 순자를 읽고 가로등만 맹시는 순호순자 아주 지극히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그러나 순자와 양자는 아까 말씀드린 양자원이죠. 순자와 양자는 굉장히 순수한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은 하자가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한퇴지가 양자원의 글에 대해서 참으로 특이하다. 양자원의 법원은 하나의 글이 똑같은 하나의 글인데 우리나라 농암 선생 같은 경우는 간심 hil곡이라고 비판을 하고 한퇴지 같은 사람은 대순소자라고 비교적 이렇게 칭찬을 했다. 한퇴지는 심지어는 양자운을 맹자의 도를 이었다라고 그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년에 그것을 조금 뺐죠. 그만큼 이 한퇴지는 젊었을 때 양자운의 그 글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내가 두 사람 평론에 대해서 감히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막론할 수 없지만 각자의 그 성색, 취미, 누구든지 어떤 그 성격이 있거든요. 글을 좋아하는 어떤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그 한퇴지 글을 좋아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구양수 글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것이 비교적 확연히 다르다. 그 문장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또한 문장에 대한 평론도 쉽지 않다. 자, 오늘은 잠깐만 그 녹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짧게 끊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다시 요 뒤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